네, 지금부터 디지털 정책 발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김용진 서강대 교수님, 유병준 서울대 교수님의 정책 발표 후 이동원 고려대 교수님, 강현정 홍익대 교수님, 김범수 연세대 교수님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은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이번에 두 번째 세션에서 사회를 볼 단국대 오재인입니다.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서부터서 버터로 이 세상을 녹여버린 BTS, 대장금에서부터 오징어 게임, 지옥으로 넷플릭스 석권, 박세리에서부터 최근 US 여자 오픈은 US 코리안 오픈이다 라는 극찬을 NY 뉴욕 타임스로부터 받은 고진영. 온 지구촌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 부양, 디센트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제4차 산업혁명,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경쟁력의 현 주소는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에 태반이 디지털 기업, IT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은 디지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 캠프 토론회에서는 우리 존경함 없는 양희동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정책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캠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발표자 두 분하고 토론 세 분 아주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로서 중요한 건 타임키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진 교수님, 서강대 김용진 교수님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예, 김용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실 세 분은 같이 소개할게요. 이동원 고려대 교수님, 강현정 홍익대 교수님, 김범수 연세대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발표는 20분씩 하고 토론을 5분씩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 18분이니까 28분까지 정도, 2시 한 28분까지 정도 우리 38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김용진 교수님 2시 38분까지 20분간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강대 김용진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떠지나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김용진입니다. 반갑고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는 민주당 정책을 디지털 정책을 중심으로 봤고 부족한 점은 제 아이디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국가산업혁신 플랫폼인데요. 부제가 온디맨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시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미 디지털로 우리는 다 가고 있는데 이 디지털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과거의 제품 중심의 사회에서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 진화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다가 디지털화를 했다가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모듈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이미 제품 서비스를 다 디지털화했고요. 전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이름으로 생산 운영 체제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거래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 소비자의 권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는 가치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치의 원천이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형태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온디맨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치 원가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가치 원가 딜레마는 디지털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온디맨드라는 형태로. 그래서 온디맨드 이동 서비스, 온디맨드 표현 서비스, 온디맨드 지식 서비스,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온디맨드 안전 서비스, 온디맨드 에너지 서비스, 온디맨드 음식 배달 서비스, 온디맨드 금융 서비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우리 모빌리티라고 하는 과거에는 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카 쉐어링, 카 헤일링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가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하면 완전한 모빌리티 온디맨드 서비스는 로봇 택시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또한 지금 뭐 서비스 캐나다, 서비스 잉글랜드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정책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전달 체계 자체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제공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 사실은 조금 전에 박영선 장관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전 세계 7위입니다. 막강한 나라입니다. GDP 9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추격 전략을 통해서 잘 왔습니다. 즉 전통 산업 중심, 제조 중심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제조과 서비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비스는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을 안 내니까 생산이 낮은 거예요. 서비스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이영 의원도 얘기했죠. 아직도 우리는 소프트웨어는 가격을 더 쳐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나라거든요. 서비스는 가격을 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다.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른 나라들하고 유사하게 제조업 르네상스,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혁신, 한국형 뉴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융복화파를 지향한다든지 민간이 중심이 된다든지 사회적 수요를 반영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책이 나온다면 일단 국가 장기 비전, 산업 전략이라는 걸 우리는 지난 한 20년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산업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와 지능화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우선 이제 해외 사례들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은 미국 혁신 전략에서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덴마크는 메이드라는 거, 네덜란드는 최고 산업 전략, 최고 전략 산업, 독일은 미텔슈탄트, 그리고 스웨덴은 프로덕션 2030, 영국은 HBMC 차세대 기술혁신센터, 캐러필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민간이 주도가 돼서 민간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정부는
지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모든 선진국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조업이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 서비스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 즉 서비스는 표면이고 그 밑에 제조가 있다라는 것. 이게 두 개가 연계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국가 중심의 성장 전략을 만든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정부 관여는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영역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 기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즉 인프라와 시장, 그리고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전 이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거가 되면 약 2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고, 일자리는 200만 개 이상 창출될 수 있고, 연간 30조 원 이상의 추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디지털 전환,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인적 기반과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인프라를 보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차세대 통신 인프라가 사실은 3대 물적 인프라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들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서 보다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부 조달, R&D, 세무, 교육, 이 공공부문 전체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그리고 차세대 통신 기술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5G 민간 특화망 도입, 그리고 6G 위성통신 기술 개발,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혁신이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체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파지티브라는 거죠. 열거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한다만 정해야 됐지 뭐를 하지 말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물 시작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 디지털 규제 컨트롤 타워를 지정을 하고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적인 거고, 규제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는 경쟁, 하나는 보호, 이렇게 두 개 양축으로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구 직업 간 또는 산업 간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상설화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CDO, 칩 데이터 오피서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펀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제도적 기반입니다. 인적 기반이나 지식 인프라 쪽은 교육 이슈, 그리고 재미있는 게 휴먼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언제든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인재를 100만 명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집현전, 즉 모든 공공 데이터를 모아서 집현전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기술 글로벌 영토 확장은 또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뭐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죠. 특히 제조업 융복 학파,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화, 이런 영역이 되겠고요. 신기술 산업 영토 및 디지털 글로벌 영토 확장 영역은 크게 6가지 기술 핵심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그리고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민관이 함께하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투자를 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정부, 메타 무역 플랫폼, 메타버스 공간을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 벨트, 아시아권역 전체를 묶는 디지털 혁신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신통상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육성 지원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분야 창업
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혁신 전담 금융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전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인데요. 여기는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그래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소상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보장, 이게 이제 핵심 이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영토에 관한 경제적 권리 보장입니다. 여러분 마이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장을 하고 누구든지 디지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 학습권 보장, 그리고 일터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관련된 이슈인데 디지털 기본 역량 센터를 지역별로 구축을 하고 도심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디지털 안전인데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해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활 공약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이런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를 하고 딥페이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죠.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하려면 지금까지의 구조처럼 정부가 주도가 돼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민간의 영향이 커진 데다가 산업 변화의 방향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과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산업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국가산업혁신 플랫폼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가 이게 아니고요.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면서 쓰는 방법입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하면서 정부가 약 2조 유로를 투자를 했고 민간이 8조 유로를 투자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민간이 먼저 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학민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죠. 그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워킹 그룹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그리고 기술을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기술을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R&BD 즉 R&D하고 바로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 이 디지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생성성이잖아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하나 만들어지면 어떻게 진화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죠.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해야만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온디맨드라고 하는 걸 태우자. 우리 국가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무엇이냐를 몇 개를 정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워킹그룹도 만들고 개별위원회를 만들고 워킹그룹도 만들고 R&BD 그룹도 만들자. 정부는 뭐 해야 되느냐? 법제도를 만들고 인증, 추가 인증, 테스트베드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는데 초점을 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들은 다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혹시 자료가 나가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은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민간 항상 정부한테 손 벌리고 있어요. 돈 좀 주세요. 힘들면 돈 주세요. 뭐 규제가 안 되면 규제 풀어주세요. 뭔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 스스로가 돈을 집어넣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대학 참여 잘 안 하죠. 대학 오늘날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대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이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비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일단 우리 이 산학연이 모여서 국가 수준의 전략을 좀 만들어 보고 필요한 온디맨드 서비스를 도출을 하고 1단계에서 그리고 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민간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설치가 되고 그걸 통해서 국내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네트워킹이 되고 기업들이 네트워킹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한 2분, 3분 정도 아꼈는데요. 어쨌거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산학 민관 협의체 그리고 국가산업 플랫폼 기반 전략 등 다양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공약을 분석한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쪽 주로 분석과 함께 이제 크리틱 해주실 거죠. 예, 유병준 교수님 발표해 주실 거고 지금 시간이 빨리 끝내셨네. 지금 35분이니까 55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최대한 제가 구분을 해서 혼돈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내부에서 확정된 것과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내용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 혹시 약간 오해가 있으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고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디까지 정책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주요 정책들인 디지털 플랫폼부터 과학기술 정책까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책 방향, 국민의힘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책 준비 사항입니다. 저희 정책 준비 사항은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보 후보님께서 계속 윤석열 후보님께서 계속 이미 발표하셨고 다른 본부들을 통해서도 기발표되고 강조되었던 내용이 되겠고 과학기술 정책이 이제 기발표되었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해서 기발표되었고 신기술 관련 정책 중에서 저희 구분을 하자면 NFT랑 메타버스가 좀 더 앞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정리된 상황 설명드리고 나머지 내부 공감대를 가지고 사실 준비되고 있는 내용 여기서 달라질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준비되고 있는 내용 신기술 관련 그리고 신산업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니고 아까 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서대로 조만간 확정되어서 발표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방법을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하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이 AI 포털 그다음에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 제공 등 국민들을 알아서 서비스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정부 운영상 세금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그리고 불필요한 효과 없는 정책들을 최대한 지양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여기 말씀을 국민을 무시하는 정보를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거나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을 막고 감염병 대응 등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하자면 당장에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로 IT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요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윤 후보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도 디지털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내용들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 등 이러한 그 아주
훌륭한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개념 좋고 지향하는 비전은 좋았으나 사실상 실행은 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개념만 난해했지 사실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과 이상과 실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불구하고 현재 수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공공데이터의 과반은 아직도 PDF 수준으로 저장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행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고 지금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실행에 방점을 두고 그냥 비전만 세우고 내용을 하지 않고 실제 실행되는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들 AI 기반 비서 서비스라든지 블록체인 세금 관리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을 천명하셨고 천명했고 저희가 각 가짜 뉴스 등 과거 선동 혼란을 빨리 능동적으로 수습하겠다는 내용까지 실제 내용에 대처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특히 디지털 정책도 실행에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관련 정책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나와서 신기술 신사업 관련되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관련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기본 문제점들은 거의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해서 임기 중에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 경제 중요 도구인 NFT나 P2E 같은 것에 대해서 임기 중 과세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지금 내용이 내부적으로 토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흥을 위해서 임기 중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운용회사가 아니라 내부 물론 이것은 운용회사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내부 수익 창출 활동에 대한 비과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 프리 선언으로 실제 신사업의 성장을 그리고 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그것에 촉매가 되는 역할을 정부가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활성화로 청년들의 창의력 기반 안전한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행성 등 이유로 많은 신사업들,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이 규제 속에서 실제 사업이 아직도 합법화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기조를 탈피할 것을 선언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청년을 위한 신사업의 초기 진흥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게임 관련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확률화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같은 내용들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와 같이 실제적인 내용을 설치하고 e스포츠 지역연구제 등 진정으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하였고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보시면 알겠지만 디테일한 내용들의 실제 실행에 이미 보시면 정권이 시작한다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발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는 국민 참여로 오히려 정부 규제, 법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자율 규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절대 기업에게 있어서도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언클리어했던 문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개인 개발 등 소위 소수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들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는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인데 특히 여기서 비투자, 예산 낭비 성격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주로 기술 기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을 포함한 공공 및 기업 연구기관의 첨단 기술 분야 100만 인재 육성 등 실제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그동안 많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어 왔던 장기 연구에 대한 뚝심 지원이 없었는데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구 10년 지원 보장 등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임무형으로 전환해서 실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목적이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결 진화 혁신으로 창업, 고용, 성장, 견인이라는 목적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연구개발 사업비 40% 이상 투자, 인재 양성 등 주요한 내용은 골고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교육센터 등 300곳을 지어서 디지털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까 보셨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약자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공약 달성의 진도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제도를 명확히 천명하여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간단히 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저희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기구를 설정하고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들이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이것이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명확한 목적이 없이 기구와 같은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그동안 낭비가 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다른 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쓰는 정책보다는 가치 창출을 돕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부족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교육에서도 특히 기업 멘토라든지 지역 IT 시스템들이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사실상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 왔지만 생각보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플랫폼 사업 예산, 자체 정부가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 아까 김영진 교수님께서 민간 주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관주도의 엔터프레너십 사업 활동, 수행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주도, 가치 창출, 기업의 활동을 돕는 것이 그 방점이 세워져 있고 예산 낭비하는 것들을 줄이겠다는 것. 이것은 역시 디지털 정부 정책에서도 명확하게 천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청년, 신산업, 신기술을 지능 혁신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방해회는 없애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 그래서 단지 교육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될 민간 산업 부분이 아닌 정부가 개입해야 될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지원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해서 경제 원칙에 입각한 명확한 방향에서 그냥 교육이 아니라 보신 대로 정부가 지원해야 될 시장 실패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보다는 기업의 국부 창출, 기업의 신산업을 지원하고 가만히 놔두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책보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겠다는 것. 저희가 계속해서 경영학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기존 기업 활동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해외 기업 대비 역차별받지 않는 국내 기업, 타산업 기존 사업 대비 새로운 디지털 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그 청년 소비자에게 공정한 정책,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식,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결론에 의한 규제를 타파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이것이 더더욱 개인의 편견이나 기관의 의견이 아닌 데이터에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IT 기반 시스템의 확립하에 결정된다고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정부가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이 기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가장 실감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저희 정책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정책이 아니면 명확한 목적이 없이 기관과 예산을 세우지 않고
명확한 정책을 먼저 세운 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일단 정책이 수립된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천명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임이 아마도 지금까지의 기존의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민간 주도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민간 주도를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실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명확히 저의 중심 방향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 발표하고 김영진 교수님 발표 굉장히 대조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김영진 교수님은 민주당 공약 리뷰하시고 문제점, 또 거꾸로 유병진 교수님은 국민의힘 공약 요약 및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거꾸로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문제점, 여기까지 추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다는 거라지, 게이머, 디지털 약자, 그리고 돈 쓰는 것 봐도 좀 부가가치를 창출한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발표와 또 문제점을 보고 이제 느낀 바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오늘 전문가 세 분을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이동원 고려대 교수님, 강현정 홍익대 교수님, 김범수 이제 연세대 교수님이신데, 그 세 분은 총평을 해주시되 주로 이제 각자 5분씩 주어지는데요. 5분간에 걸쳐서 양 캠프의 공약의 문제점, 비판, 질문, 이 세 개를 좀 주로 해주시면은 뭐 좋다 이거보다도요, 문제점, 또 비판, 질문, 이거 세 개를 위주로 해주시면 오늘 토론회가 훨씬 생산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동원 우리 고대 교수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원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우선 양 캠프를 대표해서 김용진, 유병진 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나마 코멘트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디지털 공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 캠프에서 제시하는 공약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지나친 공약의 남발이 아닐까, 아니면 특정 세대, MZ세대를 위한 파퓰리즘을 대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이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일단 느낀 부분은 양 캠프 공약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이 쉽게 아니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 캠프의 디지털 정책 키워드를 살펴보면 메타 정보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재 많이 논의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NFT, 암호화폐, 메타버스, 5G, 6G, 플랫폼, 모빌리티, 게임 산업, 규제, 사이버 보안, 디지털 주권 등등,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 아니면 저희들이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기술과 이슈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 잘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캠프의 디지털 정책이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물론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유병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가 약간은 늦게 시동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된 공약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당선되시든 간에 양 캠프의 좋은 공약들은 서로 공유가 되어서 실제 운영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선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 여러 궁금한 점이 있지만은
두 분 토론자분들과 앞으로 디지털 산업 아니면 디지털 규제 정책 세션에서 충분히 많은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서 제가 한 가지 부분만 추려서 이제 양 캠프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재명 캠프 공약 중에서 보면은 5년간 디지털 전환 투자액이 135조 원, 그중에 국비가 85조 원, 그리고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 30조 원. 이와 같이 세부적인 영역에서 이제 지원이 마련이 된다고 하고, 그 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30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원이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이와 같이 국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와 같이 되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50조 아니 600조가 된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연 한 17조에서 18조 원이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규모를 보면은 과학기술정통부의 1년 예산 아니면 중소기업벤처부의 1년 예산과 거의 유사한 18조 19조 원이 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7조 원의 2.5배 정도 예산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의 주체가 누굴까? 특히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개 부처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디지털 전환 예산을 말씀하신 단순히 국비 85조 원 규모를 봤을 때 이 예산을 독립된 예산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부처 간의 관련 예산을 모두 합쳐서 예산을 구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할 때 보면은 최근까지 보면 정부 부처 간의 사일로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발생이 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중복 투자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단순히 중앙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결할 건지, 앞서 김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캠프 공약 중에서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구체화가 많이 된 게임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여섯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아니면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e스포츠 지역 연구제 도입, 게임 아카데미,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등등 이 같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제가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 한 두 가지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e스포츠의 지역 연구제 도입. 제가 이 공약을 처음 듣는 순간 이거는 마치 80년대 초반 5공화국에서 추진했던 스포츠와 관련된 얕은 공약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와 장년층 교육을 통한 위한 게임 아카데미의 신설. 그러면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근까지 많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게임의 중독이나 아니면 사행성 이슈들도 당장히 결부되어야 될 텐데, 단순히 게임의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와 장년층을 위한 게임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단 양당의 공약을 살펴본 바로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당이 서로 쉽게 말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전략들도 많을 것 같고요. 단순히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통해서 양당이 추진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디지털 대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저희 국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 다시 한번 잘 들은 부분 감사를 드리고 제 코멘트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토론하고 이제 두 발표자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세 분 토론이 끝나고
두 번째 토론은 홍익대 강현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 경영학과 강현정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양당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들으면서 디지털 정책에서는 정말 좌우가 없구나라고 하는 훈훈한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의 그 발표 자료를 반대로 바꿔놓고 두 분이 다른 당의 정책을 발표하셔도 어느 당인지 색깔이 없는 그야말로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정책은 모두 다 잘 담고 계시고, 저희가 디지털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혁신 그리고 미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양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새로운 창업 모델이 나올 때 그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수렴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는 AI, 데이터, 블록체인, 게임, NFT, 암호화폐, 메타버스와 같이 최근에 저희 경영정보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회에서 모이면 항상 이슈가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이러한 걸림돌을 좀 제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던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양당에서 잘 정리해주고 계시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정책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김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큰 비전과 방향은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채워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우리 경영정보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정보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또 업계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오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아마도 그것이 정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결하고 또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우리 두 분께서 대표적인 정책을 다 총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정보학회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그러한 그 제안들을 몇 가지 추려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만약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그것이 실행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 경영정보학회가 함께 협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개발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양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소확행 공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달콤 공약인가요? 심쿵 공약이라고 비슷하게 해서 이제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메시지로 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탈모 공약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그렇게 조금 와닿을 수 있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개발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뭐 대학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취업에 모두 90% 이상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이 디지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비즈니스 그리고 혁신이 이제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 제가 지도하면서도 창업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을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려서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재원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예를 들어 요즘 민주당에서는 기본 시리즈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시리즈 3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기본 창업 지원금 같은 것을 주어서 20대 애들이 창업을 원할 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기본 자금을 지원해주면 한 명이 1인 기업으로 시작하면 1,000만 원, 2명이 시작하면 2,000만 원, 5명 또 10명이 함께 모으면 1억의 기본 자본금을 가지고 좀 빨리 쉽게 스타트업을 만들면서, 또 한 가지는 약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정책 지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벤처 엑셀러레이터들 주변에서 보면은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스타트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서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 내야 되고, 경과 보고서 내야 되고, 결과 보고서 내고, 어디에 돈 썼는지 영수증 첨부하고,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가면 어떨까? 뭐 질문으로 바꾸자면 그런 어떤 짧은, 그리고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양당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은 우리 연세대 김범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 원장 김범수입니다. 바른 ICT 연구소라고 지난 8년간 IT를 좀 더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했었는데요. 오늘 디지털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부의 역할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T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 중심의 디지털 산업, 기업, 기술 또 활용을 확대하고 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IT의 개발, 확산, 자동차에서 말하면 엑셀레이터 같은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가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엑셀레이터 기능인데요. 이런 차가 이동을 할 때 제대로 이동을 하려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언젠가는 멈춰야 됩니다. 빠르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멈출 수 있는, 필요한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격차 해소, 차별 해소, 과의존 해소, 왜곡 정보에 관련된 이슈의 해결, 디지털 정보 산업이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해결해 줄 때 디지털 정보 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기능에 비해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시장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ESG, 사회적 가치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사회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관심은 높아졌는데 지난 10여 년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1.0, 2.0, 3.0이라는 정부 관련된 정책과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각 지방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노인을 위해서, 또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과거 다른 정책과 유사하게 맞춤형 정책이 아니라 숫자 위주의 정책, 전국에 얼마나 많은 센터를 만들었냐, 전국에 몇 명이 참가를 했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민간 부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노인들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제력, 교육력, 사회활동 역량, 또 자기들이 가진 디지털 역량,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프로그램, 두 개의 프로그램, 서너 개의 프로그램에서 아주 극빈이나 아무 사회적 역량이 없는 분들 위주의 기초교육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마이 데이터 시대,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돼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차별화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정책 준비하신 것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제가 또 OECD에서 정보보호 관련된 작업반 부의장을 계속 맡아왔었는데요. 오늘 보면 신기술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기술 개발할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은 우리 국내 산업과 기업의 발전 활성화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역차별, 해외 기업에 비해서 역규제, 역차별 이슈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우리 국가 기관의 역할이 국내 산업이나 경제 규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세계화 갈 수 있는,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블록체인 ICO 관련된 싱가포르나 스위스에서 정책 마련하는 거를 보면 그 국내 산업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 지원 또 투자 유치 차원에서 많이 하는 걸 봤고요. 또 IT 중심의 북유럽 국가들은 보면 굉장히 경험으로 기반한 IT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IT 정책을 세우는 걸 보여서 이러한 활동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유병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요 정책을 보면 그 정책 방향 또 구체적인 내용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IT의 부작용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정책은 하느냐 안 하느냐, 활성화시키느냐 보호하느냐는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과 다양한 약자를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선험적으로 준비하는 그 준비를 통해서 정책이 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른 IT 정책보다는 차근차근 하는 바른 IT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너무나 빠른 정책이 나와서 부작용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차근차근 움직이는 그런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면 좀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토론 감사합니다. 이 토론 세 분의 토론 내용을 이제 두 발표자께서 잘 메모를 하셨고 두 발표자께서는 한 5분 정도씩 각자 5분 정도씩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캠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아까 발표를 못한 내용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먼저 유병준 서울대 교수님이 5분 사용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병준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약들 만들고 있는 데서 내용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하신 조언들 참조해서 좋은 공약 정책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원 교수님께서 그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e스포츠 지역 연고제가 뭐 80년대 초반 50 사업 같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그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진흥을 위한 아이디어인데 제 생각에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사실은 지역 연고라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인기 있다고 그러는데 소수의 어떤 젊은 계층의 어떤 뭐 서울이든 이런 지역 중심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지방까지 전부 다 골고루 그런 이 소위 관심을 얻게 하고 여러 계층까지, 그러니까 나이 이 연령층에서도 보다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게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뭐 게임은 질병이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말은 때로는 게임이 이제 효자 산업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은 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게임 업계들이 사실 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 게임이 질병이 아니다라는 게임 아카데미까지를 세워서 사회적 약자 계층, 넓은 연령층까지 계층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보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면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히 그 내용을 천명했고 이것이 후보님뿐만 아니라 주요 관계자들 또 주요 본부장들까지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책은 명확히 추진될 것이라는 것. 산업을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말씀대로 좌우가 없고 사실은 이게 경제 정책이니까 잘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좀 낭비하는 이러한 사용이 없고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만 쓴다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공약을 적게 발표하더라도 예산 사용 중심의 정책, 제가 많이 보니까 민주당 정책들이 보니까 상당히 좋긴 한데 주로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사용하는 정책이 없진 않지만 시장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지원도 같은 교육이라고 했지만 교육에서 저희가 강조한 그 교육 사업들이 시장 실패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지 새롭게 IT 인프라 또 깔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기업 교육에 또 교육 예산 투자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는 소위 마음 놓고 사업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중점으로 얘기했지 그런 예산 지원, 교육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사실 기반의 의사결정이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국민들한테 뭐 이거 저희 계획이긴 한데요. 국민들한테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에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저희 학회도 많은 제안들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원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뭐 기본 창업지원금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 제안을 통해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좀 약간은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조만간 그런 내용들이 실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범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노인도 다양한 계층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AI 기반 퍼스널 서비스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한 내용에서 퍼스널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 일단 기본 방향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보셨지만 많은 예산 사용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약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저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용진 교수님, 서강대 김용진 교수 5분 정도로 부탁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유병진 교수님이 비판을 계속하는 바람에 제가 본의 아니게 데브스 애드보킷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비판을 한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우리 유병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말씀하신 거 전에 우리 유병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리고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이 디지털 정책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없는 것을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고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부분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국민들이 반응하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증권사 주식 가격 폭락하고 이러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투자를 일임해놓고 손실이 나니까 내 돈 내놔라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 때문이었죠. 그 정도로 우리 수준이 후졌습니다. 지금이라고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비자 보호라는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화관법, 화평법이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 관리하는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ESG 흐름 때문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경쟁력을 모두 잃습니다. 제가 중소기업학회를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중소기업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따가 이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네거티브 규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과거에는 정부 관료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산업으로 갑니다. 우리 이런 거 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돈을 투입을 했죠.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 체제, 즉 포괄형 규제 체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포괄형 규제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료를 장악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만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료에 의존하면 할수록 관료는 스스로 돈과 조직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정부 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러느냐.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정부를 깹니까? 국감에서? 너무 심플하죠. 역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만 체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규제를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공약에는 규제 혁신을 위한 디지털 규제 혁신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 그러면 IT 예산이 독립된 예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처별 분산 예산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부처별 분산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R&D 예산이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형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 국가기술심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강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우선순위.
사실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동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디지털 정책의 두 축, 핵심 축은 하나는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한 법제도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김범수 교수님 얘기하신 소비자 보호 쪽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신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뭐 게임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지금 당장 ESG 이슈가 몰려오고 있고 디지털 이슈가 몰려오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약 10%의 중소기업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좋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니까요. 근데 우리 산업의 근본을 바꿔야 하는 이 이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생산 체제를 바꿀 것인지,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그 1번이고요. 소비자 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이 사이버 보안 이슈 그리고 딥페이크의 이슈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스키밍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그 스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휴먼 캐피탈이라는 걸 통해서 역량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우선순위 세 번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범수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작용의 해소 부분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역차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디지털세가 우리 유엔에서 합의된 디지털세가 이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세금은 미국에서 내는 구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번다면 구글, 아마존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디지털세입니다. 이런 형태의 플랫폼 규제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에 대한 플랫폼 규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법이 전 세계 표준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는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요.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혁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혁신해 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두 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사이좋게 진행되다가 점점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진짜 도움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플로어에서도 참석하신 분 좀 질문 좀 받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만에 정철룡 교수님 나오셨는데 뭐 궁금하신 질문 사항 있으시면 됐습니까? 우리 이호근 교수님 다들 됐다고 그러시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자지만 퍼실리테이터로서 지금 공약을 많이 들어보시면은 다들 궁금하신데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정도 차이다 뿐이지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공약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첫째. 두 번째. 규제를 풀겠다고 그러셨는데 방금 김영진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를 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없는 건 100%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많은 재원 중에서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차기 정부에서는 어디에 재원을 좀 줄이면은 거기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걸로 우리 공약을 실천하겠다. 하나. 두 번째,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가장 규제 혁신으로 자랑스러운 거 이거 하나다.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고 하지만 이 규제 걸림돌이 이거지만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겠다.
좀 매우 쉽죠. 두 분 워낙 관계하셔서 우리 교수님부터 김 교수님부터. 그 질문 당국자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굉장히 곤란한 건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예산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가 나갈 때, 자, 이 예산은 어디서 오는 예산이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예산을 전용을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기존 사업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게 하나하나 국회에서 법 만들어질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그 이재명 캠프의 예산은 이미 나와 있는 뉴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 부분이 있고요. 정부가 추가로 지출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정부도 보건복지 예산도 굉장히 디지털 쪽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예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신기술 개발이면서 디지털 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R&D가 26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7, 8조 정도는 충분히 디지털 예산 쪽으로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뉴딜 쪽에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 100조 예산입니다. 사실은 뭐 연간 18조, 19조 정도는 쉽게 마련이 될 거라고 디지털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동포 예산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산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135조에서 연간 이제 18조, 19조 정도인데 별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부처별로 쓰여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행안부에 쓰고 있는 전자정부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될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아마도 그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금융 쪽 규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 정부가 잘못했던, 이제 사실은 새로 뜨는 산업인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처음에 이 법무장관이 규정을 하는 바람에 어려워졌던 상황, 정부 내에서 아무도 디지털 자산이나 쪽에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풀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3년 반을 일을 하면서 우리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의 혁신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이 기조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핀테크 기업이 벌써 이제 148개 정도가 생겨 있고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병준 교수님 그 규제 혁신하고 페이고 차원에서 예산 확보 가장 유력한 부분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얘기를 제가 근데 현 정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정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비판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강현정 교수님이 재밌으려면 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했고요. 네, 그 예산 재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아이디어 없다고 그러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말씀대로 예산을 쓰는 공약을 많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달에는 현재 민주당 정책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공약이 많은데 명확한 내용이 없이 예산 사용 공약이나 기관 구축 공약들이 상당히 홀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정책 중에서 사실은 저희도 조 단위의 공약을 얘기를 하다가 후보님께서 스탑을 시키셨거든요.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얘기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후보님의 생각이 명확하시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공약이 없진 않고, 저희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안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좀 꼭 억울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내부에 어떤 공약이 있는지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근데 진짜로 말씀 아까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말씀드린 거지만 안에 있는 공약은 훨씬 많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차기 정부 규제 혁신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이미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없애는 것은 없애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예, 아닌 것을 없애는 걸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는 전달이 되지 않았나. 아닌 걸 없애는 걸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겠다는 건 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질병이다라고 게임은 질병이다라고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e스포츠 진행 같은 걸 얘기하는 지금 방향에서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그거는 이 전체 의견이 아니고 약간 의견 그 조율 과정에서 한 분이 좀 정신없이 발표를 하시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가상자산 이게 그래서 저는 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김용진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가셔서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샌드박스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서 왜 안 되는지도 명확히 봤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근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김용진 교수님이 하신다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민주당이 현재 내용에서는 사실 제가 샌드박스 심의기조에 들어갔습니다만 해결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면 분명히 폐지할 거 폐지하고 할 거 하겠다는 거 두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흥미진진해지는데 이거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기 끝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세 분께서 아주 토론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약이 여당이라고 이야기했기 여당 공약이 아까 언뜻 좀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야당 쪽도 이야기 안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가 예산이 이제 아무래도 덜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여당에서는 공약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고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두 캠프에서 그 규제를 풀어주겠다. 해당 업계분들은 박수 안 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페이고 뭐 매니페스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항상 공약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차기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을 좀 끌어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좀 두 캠프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늘려준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주 디센트한 일자리 아니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디센트한 일자리를 쉽게 창출할 수 있고 또 경기 부양의 결정적인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코바디스 코리아 in the age of 4.0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말에 우리 조선이 살 수 있는 전략, 생존 전략이 뭘까? 주일 중국 공사인 황준의 조선 책략이란 걸 우리 고종한테 바치죠. 그때 그 내용이 보면은 친중 결일 열미예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전통적 우방, 일본하고 결하고 먼 나라 새로운 신흥국 미국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10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주 그 정도 외교에 아주 앞서가는 해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 대선 캠프에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 유권자 그건 두말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결 현장에 나가봐라. 현장에 나가봐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봤을
풀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야 되는 이걸 좀 현장 소리 좀 들어보라는 거죠. 마지막 연은 우리 디지털 정책은 우리 한국경영정보와 함께 양희동 회장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용진, 유병준 두 발표자님 그리고 이동원, 강현정, 김범수 세 토론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